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그간 숨가쁘게 달려온 시장이 크게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2.4% 급락하면서 4,12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이 연초 이후 최고치인 2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했는데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기관이 5천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면서 하락세 면치 못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 다시 10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도 5% 넘게 빠지면서 58만 원대로 내려앉았는데 오늘 날아간 이 두 종목에서의 시가총액만 6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1.3% 오르면서 926.5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 어제보다 9원 오른 1,43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띄워드렸습니다. 서은정님 오늘 시장 보시고 어제 팔걸 으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 지금의 하락세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쉬어가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지금이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도 있고 사실 저런 날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때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손해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텨보자고요. 이순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외출하고 독감 예방하러 가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게 오늘 하늘 되게 맑았어요. 독감 예방 안 그래도 독감이 예년보다 조금 빨리 유행이 도는 것 같다 이런 뉴스 봤는데 조금 독감 예방 빨리 해야겠어요. 저도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겠네요. 허종환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단풍이 너무 예쁜 가을이네요. 낙엽 떨어지듯 주식도 떨어져서 슬프지만 하늘도 단풍도 너무 예쁜 날이네요. 하늘과 단풍 예쁘다는 문자 많이 오고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는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로 채워집니다. 어예진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핀란드의 한 대형 동물원이 얼마 전 1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0원에 매각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운영된 아타리 동물원인데요. 축구장 80개가 넘는 규모의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살던 핀란드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람객이 돌아오지 않았고 올해는 한파와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네요. 결국 오랜 재정난 끝에 파산했고 동물원은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협회에 1유로에 팔렸습니다. 파산의 결정적인 이유는 방문객 감소였지만 막대한 유지비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2018년 중국에서 우호의 상징으로 선물 받은 판다가 문제였죠. 판다 2마리를 위한 시설을 짓는 데만 100억 원이 넘게 들었고 매년 약 25억 원의 임대료를 중국에 보내야 했습니다. 뉴스에서 중국이 외교의 일환으로 판다를 선물했다는 얘기 가끔 보셨죠? 이게 사실 10에서 15년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판다는 중국 소유죠. 1983년 워싱턴 조약을 계기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20개 안팎의 나라에 70여 마리의 판다가 나가 있는데요. 각국은 매년 한 마리당 연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중국에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밥값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야 안동에서 매일 싱싱한 대나무를 새벽 배송 받을 수 있지만 핀란드 같은 유럽에서는 대나무를 멀리서 수입해야 하거든요.
결국 아타리 동물원은 이 모든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예정보다 8년이나 빨리 판다를 중국에 돌려보냈습니다. 통상 판다를 중간에 돌려보낸다는 건 중국과 외교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를 줄 수 있어서 이번 판다 반환도 정부 차원에서 수년간 논의했다고 하네요. 중국은 참고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만 판다를 보냅니다. 인도는 무려 14번이나 판다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하고 있죠. 그 나라 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하는 판다. 세계 외교의 가장 비싼 동물인 셈인데요. 아타리 동물원의 속사정에는 이런 이야기도 숨어 있었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주실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죠. 바로 성수라는 상권, 아니 요새는 성수라는 현상 이렇게까지 불리더라고요. 성수동을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각종 공장이나 인쇄소, 낡은 신발 가게가 즐비했던 성수동이 요즘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기업과 네로라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요즘의 성수 분위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핫한 기업이 가장 비싼 돈을 내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층과 만나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문객 눈길 한번, 발길 한 번을 붙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써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되는 공간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성수에서 배우자는 분위기까지 생겼어요. 그래요? 삼성이나 현대차의 이런 대기업 임원들이 돈을 내고 성수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에 등록을 해서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고객 접점 최전선이자 트렌드 실험실로 변모했는데요. 성수를 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대신 성수를 돌아본 그 경험을 토대로 성수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신 리테일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저도 뭐 성수동이 한참 뜬다고 한 게 거의 뭐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으로 간 게 한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군요. 예전보다 갈수록 더 핫해지나 봐요. 어느 정도예요? 맞습니다. 아마 반년 되셨다고 하면은 그때랑 지금의 성수는 또 엄청 다를 거예요. 그래요? 저는 매주 가는데도 맨날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수 인기가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서울 성동구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방문객이 2018년 1990만 명 정도에서 지난해는 262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에 성수동 안에 사업체 수가 78% 늘었고 종사자 수는 51%가 늘었습니다. 그 지하철 성수역 하루 평균 이용객도 5만 8천 명에서 8만 8천 명까지 3만 명 늘었고요. 한 13위 정도 전국에 정도 순위가 되고요. 외국인 관심도 늘었는데요. 요새 외국인 진짜 많거든요. 성수동 가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카드 결제액이 1,315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고요. 그 영국의 유명 잡지인 타임아웃이 있어요. 여기에 성수를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부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로 꼽았습니다. 요새는 진짜 네로라는 글로벌 브랜드 팝업 스토어랑 아예 그냥 정착해버린 팝업 스토어는 없어지잖아요. 플래그십 스토어도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방산 쪽에 팔란티어가 뜬금없이 굿즈 팝업을 성수에서 열어가지고 방산 기업의 굿즈 후드티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까지 성수동에 와서 팝업을 열 정도로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요즘에 어디 맛집이 뜬다, 아니면 분위기 좋은 디저트 카페가 있다, 뭐 힙한 식당이 있다, 뭐 어떤 소품 가게가 있다 하면 거의 다 주소지가 성수동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다른 동네의 어떤 그런 상권 매장과는 뭐가 어떻게 좀 달라요? 일단은 땅값이 좀 다릅니다. 요즘 성수동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됐거든요. 부동산 평당 가격이 수억 원. 최근에는 어떤 그 공장 하나가 뭐 2천억의 경매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기업이나 브랜드가 이런 비싼 땅에 매장을 낼 때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최신 트렌드랑 자기만의 노하우를 총 집결해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성수동 매장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요즘 최신 리테일 트렌드를 아니면 또 수많은 영감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성수동이 그 붉은 벽돌 있는 공장들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 수제화
골목 있는 네네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상업적 공간이 굉장히 힙한 트렌드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성수동 매장들에는 뭔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일단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게요. 성수동은 지금 익스테리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는 안을 꾸미는 거고 익스테리어는 바깥을, 건물 외관을. 바깥을 꾸미는 건데 네. 성수에 입성할 정도 되는 브랜드면 인테리어는 기본값 이고요. 다들 잘하니까. 네. 이제 차별화는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다들 막 내가 더 힙해라고 건물들이 막 외치고 있을 정도로 네, 딱 보면은 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건물 외관 자체를 브랜딩 캔버스처럼 쓰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객이 멀리서 그 건물을 보면서 걸어올 때부터 브랜드를 각인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외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기업 한섬의 온라인 브랜드죠. EQL 성수 매장은요. 세계적인 프랑스 그래픽 아티스트인 장 줄리앙이 만든 초대형 종이 인형을 건물 천장에 올려놨습니다. 건물 천장에 종이 인형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머나. 떡하니. 네. 그리고 벽화나 외벽에도 주기적으로 국내외 아티스트와 협업한 그래픽 작품을 주기적으로 순환해서 노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네. 그렇군요. 마치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그런 작품이 그쵸, 되는 그쵸.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 사례가 진짜 많은데요. 요새 성수동 보면은 그 K뷰티의 어떤 전쟁터? 요새 네로라는 K뷰티가 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성수동에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뷰티 스토어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외관으로 차별화를 하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 8월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성수동에 연 화장품 브랜드 라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는 13m 높이 건물 외벽 전체를 짙은 와인색으로 도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와인색이 자사 대표 제품 컬러이면서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러거든요. 아하. 그냥 와인색 건물이 통째로 다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특수 페인팅 광택이랑 톤 변화를 줘서 시간 날씨마다 사진을 찍으면 결과물이 달라지게 설계를 하기도 했고요. 아까 라카는 와인색이라고 했잖아요. 네. 로맨이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여기는 핑크색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외벽 전체가 핑크색 한 가지로 랩핑을 다 전체를 다 포장을 해놨고요. 네. 거기 가운데에 주력 아이템인 대형 틴트를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오브제로. 그래가지고 고객이 볼 때는 여기가 무엇을 파는 곳인지 뭐 어떤 색깔을 추구하는지 브랜드가 어떤 분위기를 지향하는지를 멀리서부터 알아차릴 수 있게 해놨고요. 네. 이 밖에도 퓨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컬러인 파란색을 강조한 블록을 적극 배치했고요. 알록달록하네요, 정말. 네, 토리드는 여기 창문이 신기한데요. 반투명 재질로 막 물결 치듯이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는 토리든이 이제 보습을 핵심 키워드로 갖고 가는 브랜드거든요. 이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분의 흐름을 형상화한 창문을 달았고요. 이야. 티르티르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새빨간 화장품이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꾸몄고 입구에도 엄청 큰 립스틱이랑 파운데이션 모델을 설치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네. 별천지예요. 맞아요. 알록달록하고 뭐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맞습니다. 있고 건물 전체를 정말 캔버스처럼 쓰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캔버스이기도 하고 광고판이다라는 느낌도 강하게 들거든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광고판이에요. 이게 성수동 이곳저곳 건물 외벽에 초대형 5개 광고를 걸어놓는 브랜드가 많은데요. 네. 이게 5개 광고를 건물 한쪽에 걸어놓는 비용이 하루에 수천만 원, 비싸게는 몇억 원까지 하는데도 그리고 좀 불법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걸 과태료를 물면서까지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과태료도 광고비야 낼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강남은 사실 LED 전광판을 중심으로 디지털 5개 광고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수는 마치 잡지 광고처럼 모델들이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이런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게 다릅니다. 이게 좀 가능한 이유가 강남이나 명동 같은 곳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성수동은 단독 주택이나 저층 건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그 높이 올려다볼 필요가 없이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광고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면은 바로 옆에 또 매장이 있어요. 그거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좀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그 예전 공장 건물을 이제 그대로 쓰기도 좋은 게 네. 그런 건물들은 일단은 넓고 층고가 높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나 뭐 그런 갤러리, 뭐 디자인샵 같은 거 활용하기 좋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성수동에 가보면 그 왜 디올 성수라고 그쵸. 한때 그죠? 진짜 모든 화려하게.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던. 네. 그렇게 건물 자체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처럼 뭐 전체 건물을 포장도 하기도 하고 광고판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아예 그냥 건물 설계부터 독특하게 해놓은 매장도 많은데요.
그 성수에서 가장 익스테리어에 진심인 기업 중 하나가 그 II 컴바인드라고 여기가 네.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안경 브랜드 있죠. 젠틀몬스터랑 네. 향수 브랜드 템버린즈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그 성수 템버린즈 플래그십인데 여기가 그 디올 성수 바로 옆에 있어요. 가보시면은 1층부터 3층까지는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된 골조만 남겨져 있고 네. 그 비싼 땅을 그냥 뼈다귀만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층을 통으로 비워놨고 바닥에 뚫린 창으로 지하에만 운영하는 매장을 내려다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젠틀몬스터 팝업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돌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본따서 만든 대형 오브제가 걸터 앉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게 10월 초에 II 컴바인드가 성수동에 문을 연 신사옥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높아가지고 잠실 롯데아드 타워처럼 성수 전역에서 보이는데 이게 가장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옆에 1년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새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신사옥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임차해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머. 그냥 새 건물을 통으로 허물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해다. 이게 무슨 돈 난리냐 그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지만 사실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이런 성수동의 최근 브랜드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그 외관에 대한 투자 말고 성수동 매장의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맞아요. 그 또 한 가지 메시지는 그 매장을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체류를 목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들 층고가 높고 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기 편하고요. 그 성수동 매장에 가보면 그 비싼 땅인데도 매대나 제품이 별로 없고 오히려 한가합니다. 이렇게 파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내에 정원을 조성해 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에는 매장 한가운데에 제주 원시림을 옮겨 놓은 듯한 실내 정원을 넣었고요. 그 유명한 카페 어니언 네. 여기도 가보면은 시민들에게 다 개방된 공공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솜 매장도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작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작은 정원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카페와 라운지입니다. 이게 대다수 브랜드가 카페와 협업해서 운영하거나 아예 카페형 매장을 세우는데요. 최근에 일본 브랜드 휴먼메이드가 문을 연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블루보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요. 네. 같이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올해 10월에는 아디다스가 그 카페 브랜드죠. 도레도레랑 손잡고 아디다스 카페를 열었는데 진짜 넓은 매장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근데 마당과 매장 한편에서는 그 스토어를 팔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형 카페형 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성수동은 대부분 다 웨이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체류 시간만 이렇게 늘리고 돈을 못 벌면 사실 기업이나 브랜드가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네, 일단 판매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대신에 오프라인에서는 경험과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전전대인데요. 이게 아까 카페형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전전대. 이게 평소에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팝업 스토어 문의가 들어오면은 빌려줍니다. 다시 엄청난 돈을 받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부수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에 패션 빈티지숍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아하. 이게 옷이랑 행거를 전부 빼내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다 빼내고 팝업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그 공간을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일부러 해놓지 않고 여러분 팝업으로 열심히 쓰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수동에서는 고객이 최대한 많은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이목을 집중시키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성수동에서는 이목은 부족하고 이목 구비를 다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요새 성수동에서 가장 인파가 많은 매장이 제가 볼 땐 자연도 소금빵이라고 있는데 김영빈 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소금빵 다시 먹으러 가고 싶다고. 여기가 간판도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면요. 네. 빵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게 일부러 버터향이 거리 전체로 흘러나오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이야. 도저히 줄을 서지 않고는 못 빼기 이런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또 향기하면 또 유명한 브랜드 러쉬 있잖아요. 네네. 그 진한 냄새가 있는데 러쉬는 향기뿐만 아니라 그 건물 2층에 발코니를 개방해서요. 여기에 연극 배우를 세웁니다. 그래서 공연을 열고요. 이 무대가 거리까지 확장해서 음악과 퍼포먼스까지 활용해서 고객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이 가진 진짜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기자님은? 네, 아까 그 성수 투어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운영하는 백영성 플라잉 웨일 대표님이 계신데 여기 이분은 카오스가 가진 힘을 강조하더라고요. 혼란 그 자체다. 뭐 옛 것과 새 것이 뒤섞여
5개 있고 현대식 건물과 낡은 공장이 공존하고 인도랑 차도 경계도 없고요. 뭐 고물상인데 옆에서는 최신 아이템 판매하고 이게 기성세대가 볼 때는 혼란스럽고 기가 빨린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는 여기서 에너지랑 영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성수 투어를 마친 대기업 임원들이 나는 매끄러운 빌딩 숲 이런 강남 이런 것만 좋은 줄 알고 효율만 추구했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략을 세울 수는 없겠다. 후배들을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후배들을 밀어줘야겠다. 이런 겸손의 리더십까지 성수에서 배워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상권에서도 성수의 어떤 이런 성공 방정식이 될까요? 네, 이게 이미 번지고 있는데요. 뭐 을지로, 한남, 망원, 서촌 이런 곳에서 이미 성수의 이런 익스테리어나 그 광고판 활용 이런 거를 배우는 이런 상권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각 동네 고유의 서사를 내세워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브랜드 매장이랑 동네의 감성이 얼마나 맞느냐 이게 성패를 가른다는 점. 이게 요즘 성수가 리테일 업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성수동 이야기 한번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경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좀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성수동 얘기했는데 고성란님께서 주말에 성수동 갔었는데 소품 매장까지 웨이팅이라 놀랬어요. 우리 때 명동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나게 할 정도였어요. 와 정말요? 저도 한 반년 전에 성수동 저녁 때 갔었는데 웬만한 유명 맛집은 다 웨이팅이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고릴라에서 그 소금빵 뭐 이런 디저트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금빵 얘기하시고 디저트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최희승님께서 휴,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다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계시네요. 너무 재미있는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자님, 어뉴스 듣고 친구들에게 경제 알려주는 재미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뿌듯해요. 이런 문자 받을 때마다. 소소하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식사 시간에, 뭐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좋은 그런 소재들도 가끔 제가 다루니까 요긴하게 써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님, 교육 중인데 너무 졸려요. 집에 가고 싶어요. 교육 마지막 날 시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소장님 힘이 필요해요. 김진님, 눈 크게 뜨시고요. 이거 어박목 들으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교육 중이라고 하시면서. 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시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패스하셔야죠. 힘내십시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인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일 일요일 새벽 미국의 이것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해가 긴 여름 동안 햇빛을 더 오래 써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미국에서는 3월 둘째 주부터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 첫째 주에 다시 되돌려 표준시로 돌아가는데요. 현재는 이 제도의 효용성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어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해가 긴 기간 동안 1시간을 앞당기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스프링 타임, 2번 썸머 타임, 3번 윈터 타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푸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4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에 최장수 브랜드 얘기를 해볼 건데요. 1985년 11월 2일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현대 소나타 첫 시판 중형차 시장 전쟁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소나타 이야기군요. 기사 내용 먼저 볼까요? 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고급 승용차 소나타를 개발해 4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로열 시리즈로 중형 승용차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던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현대는 소나타를 갖고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승용차의 판매 가격은 1800cc짜리가 949만 원, 2000cc짜리가 1255만 원입니다. 2000cc의 경우 국내에서는 최대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하고 각종 전자 장비를 갖춰서 운전의 편리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소형에서 중형차로 수요 패턴이 바뀌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정에 비춰 지나친 낭비이고 도로 사정도 중형차의 범람을 수용하기에 너무나 비좁다는 겁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의 경우 승용차는 경량화, 소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 소나타가 벌써 40년이 됐어요? 네, 오늘이 딱 40살 생일이라고 합니다. 1985년 11월 4일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게 된 건 196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해외 자동차 기업과 제휴를 맺고 부품을 공수받는 방식이었고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이 만든 최초의 독자 모델은 1975년 양산한 현대의 폰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소나타는 그 뒤에 이제 10년이 더 지나서 나온 건데요. 하지만 폰이는 1990년에 단종이 됐죠. 네. 지금까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는 소나타가 최장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역사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차인데요. 40년간 8번 세대 교체를 거쳤고 올해까지 누적 판매량이 963만 대입니다. 최근 판매 추이를 고려하면 몇 년 안에 1000만 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대 판매 돌파한 차종이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아요? 네, 현재까지 아반떼, 엑센트, 투싼 이렇게 딱 3개가 있고요. 업계에서는 소나타가 4번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확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좀 체급 좀 키워볼까 하면서 관심이 좀 높아졌고 자동차 구입에도 좀 영향을 줬죠. 네, 80년대만 해도 중형차 자체가 고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나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타는 차량으로 여겨졌는데요. 출시 직후 초창기에는 VIP를 위한 고급 승용차를 컨셉으로 내걸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1호로 계약한 사람은 당대의 톱배우였던 신성일 선생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후에는 성실한 가장들이 꿈꾸는 어떤 목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빠가 소나타 새 차를 뽑아오면 우리도 이제 중산층이나 해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 차였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패밀리카로 입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소나타가 자동차로서 지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 차를 통해서 한국 중형차 첫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1988년 2세대 소나타가 국산 중형차 중에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됐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북미 수출을 염두에 뒀고 국내 최초로 자체 디자인한 차량이었기도 합니다. 또 1998년에 4세대 소나타는 파워트레인부터 플랫폼까지 모든 부문에서 독자 기술로 완성한 첫 중형차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 모델부터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를 앞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항상 생각이 드는 건데 소나타는 왜 이름을 소나타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음악 용어잖아요. 네. 사악장 형식의 악곡을 뜻하는 의미인데 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까다로운 연주가 필요한 음악이기도 해서 좀 기술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한글 표기가 소나타였는데요. 네. 석 달 만에 소나타로 바꿨습니다. 이때 소나타가 이제 소나타는 차다 이런 옛날 유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경쟁사 영업사원들이 깎아내리기도 해서 이게 정주영 회장이 화가 좀 많이 나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그 자동차 신차 낼 때 이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귀에도 쏙 박히고 입에도 잘 이렇게 붙이기 쉽게 그렇게 정하는데 소나타는 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자동차는 판매 주기도 길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대부분은 외래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서 1000만 대 팔린 차들 사례를 보면 엑센트도 음악 용어에서 따온 거고요. 아반떼는 스페인어로 전진을 의미를 합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 이름도 많이 쓰는데요. 소렌토나 산타페, 코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바람 이름을 또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이 파사트가 지구 전체를 에워싸는 무역풍에서 의미가 왔고요. 제타는 제트기류, 또 골프는 북남풍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다 있군요. 그 알파벳에다가 뭐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도 그쪽을 따라가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파 뉴메릭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원래는 역사가 깊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아가 K, 또 르노가 SM을 붙이는 식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벤츠나 BMW의 경우는 차를 좀 아는 분들이면 이 모델명만 봐도 어느 정도 레벨의 차구나를 대략 가늠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소비자들이 이름만 봐도 사양을 유추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라인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장명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좀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뭐 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국민 3호기, 국민 5호기 이렇게도 붙이기도 하죠. 네.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나타는 또 한때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 소나타의 그 S 엠블럼 갖고 있으면 S대에 입학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S 떼어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이게 한 1990년대 후반쯤에 퍼졌던 뭐 수능 미신 중에 하나인데요. 예, S를 떼서 간직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그때 거리에 S가 떨어진 채로 오나타라고 달리는 승용차 꽤 많이 보실 수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예, 그때는 이 엠블럼이 지금보다 접착력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사람이 뭐 학생들도 쉽게 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의 애교 섞인 장난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1997년에 현대차가 무상으로 S를 다시 붙여준 차만 3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너도 나도 S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10개 떼면 서울대 간다, 이런 식으로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었고요. 이야, 이게 정말 엄청났었군요. 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그 특정 동네에서 자주 목격되는 그 수입 세단 이런 걸 가지고 뭐뭐 소나타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2010년대 전후로 해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그 서울의 강남 고소득층 사이에서 많이 팔리는 수입 준중형 세단을 강남 소나타라고 좀 많이 불렀습니다. 뭐 원조는 렉서스고요. 그 이후에 도요타나 BMW가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그때 강남 소나타로 불렸는데, 이 베스트셀링카 랭킹에 소나타가 하도 단골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보이는 차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은 좀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소나타가 형님격인 그랜저, 또 동생격인 아반떼의 낀 모델이 되면서 좀 판매 대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2010년에 15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큰 차 또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SUV 많이 타기도 하고 요즘엔 또 전기차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형 전형적인 세단에 대한 입지가 좀 줄어들기는 했죠. 우리 국민들의 또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 영향도 있고. 네, 뭐 처음에 들으셨던 40년 전 기사에선 뭐 에너지 걱정도 하고 도로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뭐 중형차의 위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필수품이 됐습니다. 더 큰 차를 선호하게 되면서 그랜저가 소나타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고요. 또 입문형 수입차 모델로 빠져나간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한 20몇 년 전 생각해 보면 20대 때는 아반떼 타다가 맞아요. 결혼하면 소나타로 옮겨 타고 어. 또 이제 조금 더 나이 중년이 되시면 그랜저로 가시는 뭐 맞아요. 이게 그 일종의 코스가 있었죠. 코스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 결혼도 늦어지고 이제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공식도 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모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잠깐 그 단종설도 있지 않았어요? 네, 3년 전에 2022년에는 단종설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판매되는 8세대 소나타의 뒤를 잇는 9세대 모델의 개발이 지연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조금 바꾼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이거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재작년에 소나타 택시를 단종했었는데요. 이 택시 업계에서 생산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워낙 많아서 작년 4월에 다시 출시됐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최근 1년간 구매한 차량의 절반 정도가 소나타일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데, 이 국내 공장 거는 아니고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소나타 택시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수입 구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내연기관차는 줄줄이 단종되는 이런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을 하면 네. 좀 소나타도 언젠가는 또 빠이빠이를 할지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있는데요. 위상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해도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3만 7천 대가 팔렸습니다. 국산차 랭킹에서 여전히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나타라는 차는 말씀하셨지만 좀 소형차를 몰다가 좀 어떤 인생의 목표랄까? 내가 좀 성공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차량이기도 해서 좀 요즘에는 좋은 수입차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선이 좀 분산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차긴 했었죠. 요새는 어떤 차들이 좀 많이 팔려요? 네, 올해 들어서 이 베스트셀링카 10개 중에 7개가 SUV입니다. 야. 소렌토가 1위, 카니발이 2위고요. 또 스포티지나 펠리세이드, 산타페, 셀토스, 투싼 같은 차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단 중에서는 3위에 아반떼 있고 10위에 소나타 있고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입차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사실 차가 점점 커지기는 했는데 사실 골목은 그렇게 넓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도 그렇고 오가는 것도 사실 차가 커질수록 좀 불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자동차주 얘기 말 나온 김에 좀 해보죠.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자동차주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잠깐 보였었어요. 네, 지난주에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매출은 1년 전보다 8%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29%, 기아는 49%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도 5%대로 모두 낮아졌는데요. 다만 주가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저점을 찍고 상승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밀렸습니다만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하면 현대차가 27% 올라서 27만 원대 하고 있고요. 네. 기아는 한 달 사이에 13% 올라서 11만 원대입니다.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됐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력 발표한 거 이런 게 좀 호재가 됐었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자동차를 많이 팔긴 했어도 남는 건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3분기에 발생한 미국 관세 관련 비용이 현대차가 1조 8천억 원이었고요. 기아가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합치면은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만간 15%로 관세가 내려가면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효과가 좀 덜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15% 관세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만 이 기업 쪽에서는 미국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박리담회에 집중해서 점유율을 높였다면 몇 년 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SUV나 친환경차, 좀 수익성 좋은 차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양보다 질 전략으로 선회하는 중입니다. 뭐 한동안 최근에 그 치킨 회동, 그 뭐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그런 네. 얘기 막 있었는데 그때 젠슨 황이 내내 정의선 회장을 어깨로 탁 감싸면서 네. 정의선 회장이 계속 이렇게 긴장해서 가장 얼어있는 막내였었죠. 네, 그렇게 있었던 마치 그 부장님의 어깨 동무를 당한 그 대리 같은 네. 모습이었다. 이런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엔비디아와는 결국에 어떻게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는 국내에 총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투자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인공지능 기술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또 데이터 센터 등등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이 협력 대상이 피지컬 AI 분야로도 확대가 되고요.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를 5만 개 확보해서 새로운 AI 팩토리 구축한다는 계획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 기아 이렇게 비중이 높기는 한데 사실 중견 업체들도 있거든요. 최근 분위기 어때요? 중견 완성차 3사로는 한국 GM,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이건 옛날에 쌍용차죠. 이 네. 세 곳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깝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좀 늘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은 판매량이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견 3사의 연도별 신차 판매량을 보면 2020년에 20만 대 벽이 깨졌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 8만 2천 대인데 한 연간으로는 10만 대 턱걸이할 걸로 보이고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3사 모두 수입 브랜드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물론 테슬라에도 내수에서 판매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들이 함께 좀 공존을 해줘야 국내 완성차나 이런 부품 생태계까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진출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네, 2017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한테도 중견사들이 판매량 역전된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델 Y 단일 모델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뒤졌다. 이거는 상당히 좀 걱정할 만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중견 3사 점유율이 줄어드는 만큼 현대차, 기아는 점유율이 늘고 있고요. 수입 브랜드도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데 수출량도 줄고 있어서 좀 업체들이 근심이 좀 적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 40주년 맞은 또 소나타 이야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해가 긴 기간 동안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썸머타임입니다. 해가 긴 여름 동안 햇빛을 더 오래 써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이유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어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으니 아예 서머타임을 영구화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니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9512님. 2번 서머타임 맞춰주셨고요. 6502님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시행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과거에도 한 3차례 정도 도입이 됐었는데 국민 반발도 좀 있었고 정착에 실패했죠. 8649님 부모님 가게에서 배달일 하면서 4시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청취 중입니다.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올까요? 하셨는데 왔네요. 8649님 축하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해주셨는데 앞으로 매일 들어주세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의 끝곡은요. 포지션의 썸머타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려드리러 오후 4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